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번 주말 사이에 이틀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는데요. 그것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짚어볼 것은 지금 저번 주에 신용위기가 조금 국제적으로도 여파를 미치게 되면서 그동안 역전되었던 미국의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유턴을 하면서 평평해지는 플랫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그리고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오기 위한 확실한 또 다른 사인인가 카운트다운인지를 한번 같이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게 본론이고요. 처음에 잠깐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요 앞에 제가 1편에서 5편까지 각각의 독립된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영상의 순서대로 모든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너무 길어서 다 듣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은 다 못 들으시겠지만 도대체 각 주제별로 뭔 내용이었나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더 정리하고 종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벌해진 금리 환경으로 변했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연준이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2023년도에는 우리가 금리를 요렇게 할 것이다 라고 파월이 공언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지금 보니까 그 당시 한 말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를 잘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2023년도에는 2월하고 3월 두 번에 걸쳐서 각각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만 올릴 것이고 그 다음 5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직도 조금 마음에는 안 차는데 싶으면 한 번쯤은 5월 달에 가서 한 번 더 25bp의 베이비 스텝을 한 번쯤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금리는 5.0 내지 5.25%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단은 인플레가 잘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조금 관망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설사 인플레가 잘 잡혀가는 것 같더라도 과거에 안 좋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적어도 2023년이 아닌 그 다음 2024년 초까지는 물가가 잘 내리는 것 같아도 참을성을 가지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정말 인플레가 이대로 잘 안정되는지 다시 머리를 쳐들지 않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주게 돼요. 주식시장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파월이 인플레가 잘 잡혀가는 것 같다라는 말도 안 했었고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막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고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2023년까지 최종금리를 5.0%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일단은 거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잠깐 경제가 큰 문제가 없는지, 경착륙이 없는지, 그리고 인플레가 잘 잡혀가는지 거기서 잠깐 한동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이미 작년 중반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환호했냐, 이 말이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물가가 잘 잡혀가는 것 같다라고 파월이 인정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자기들 마음에 들었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금리를 막 75bp, 50bp씩 땡겼는데 이제 보니까 내년부터 2023년도 금년이죠. 이때부터는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만 짜잘하게 올릴 거야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정말 힘든 시기는 다 갔다고 좋아하면서 시장이 흥분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결국 보면은 2월, 3월, 5월에 나눠가지고 25bp씩 베이비 스텝을 짜잘하게 올리는데 결국 최종금리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였나요? 5.0이나 5.25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창 살벌하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목표치로 내세웠던 최종 금리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후에 인플레가 잘 잡히더라도 2024년 초까지는 거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이 그대로 지켜보겠다. 금리 안 올리고 멈추더라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기 몇 달 전에 한창 살벌하게 올릴 때도 그때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어떻게든 일단 5.0, 5.25까지 올리고, 야 그러면 경제 큰일 나. 아니야, 우리 경제 튼튼해. 아무 일 없어. 그때까지 그렇게 올리고, 그러고 나서 피벗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고, 인플레가 잘 잡혀가도 절대 내년에는 2023년에는 안 해. 그 다음 해인 일단 2024년까지 넘기고 나서 그때 한번 지켜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어 했던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인데 왜 시장은 이때 굉장히 연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처럼 환호를 하고, 또 월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그래서 모두들 세상 좋아졌다, 팔자 좋아졌다 하면서 시장이 쭉 올라갔을까요? 이게 조삼모사 효과입니다. 그러죠?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서 부산을 가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우리 다 저기 가다가 죽어 객사해. 다들 걱정하는데 파월은 아니다. 죽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간다. 버틸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속 100km가 넘게 쫙 밟으니까 야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하는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시속 60km로 갈게. 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 단지 좀 천천히 갈 뿐이지. 어떻게든 거기까지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조삼모사죠? 조삼모사가 뭡니까? 이 그림 가져와 봤습니다. 원숭이들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도토리를 밥을, 희한한 비건 침팬지들이네요. 도토리를 주는데 도토리가 내가 좀 식량이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니들한테 배급을 하는데 아침에 3개밖에 하루 2번 주는데 아침에 3개, 조3이죠. 그 다음에 저물모자, 해가 지는 저물모자를 써서 저녁에는 4알밖에 못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난리를 내죠. 야,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네가 인간이냐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인정하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4개를 보고 결국 하루에 주는 건 7개로 똑같은데 좋아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어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때, 아니면 국제정치 외교에서도 어떤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이려 할 때 이게 아주, 그리고 실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홈쇼핑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이런 비일비재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대부분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이 넘어갔었던 것처럼. 왜 그러죠? 머리 쓰면서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탐욕이, 욕심이 보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 가면
멍청이 있다 나도 뺏길까봐 같이 가게 됩니다.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먹고 보자. 못 먹어도 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웃긴다 하고 제가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11월 말 12월 초에 했던 말을 지금도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고 무슨 과거 시험 가서 써봐라 하면은 그냥 일필 휘지로 촥 쓰듯이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파월이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고. 그때 하도 이런 시장의 반응이 웃겨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2023년 3월이 됐고요. 뜻하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신용위기, 이게 막 크게 퍼진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의 중소은행에서 신용위기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한 보름 사이에 사람들이 투심의 컨센서스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죠. 이렇게 예상 못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연준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계획을 조금 취소하고, 야, 부산 가기 전에 저기 경북 구미나 그쪽에서 한번 거기까지만 가고 말아야겠어 그랬나요? 아니면은 차를 가다가 100km로 가던 차를 60km로 가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지금 휴게소에 세웠나요? 저번 3월 FOMC 며칠 전, 저번 주에 있던 그 3월 FOMC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금리가 어떻게 나왔나요? 5.25%로 나왔습니다. 즉 5월 달에도 25bp 올리겠다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2월, 3월에 25bp씩 올리고 5월도 필요하면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필요하면 보겠다는 5월이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결국 작년에 얘기했던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뭔 일이 터졌는데도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런 변함이 없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FOMC 파월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파월도 이번 신용위기로 경기 침체가 오고 미국에서 뭔 일이 날까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구나. 그리고 다행히 베이비 스텝만 하는구나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파월이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시장이 쫙 올랐었어요, 그날. 근데 이제 같은 날 옐런 누님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렸었지만, 어쨌든 파월에 대한 평가는 마치 파월이 한 발 물러난 것처럼 전부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라는 건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월가의 기관지 소식지에서 나온 소식들이죠. 얘기들이고 분석들, 평가들이죠. 우리는 그거를 또 특파원 분들이 한글로 번역해서 쏴주는 경제기사를 우리는 보는 거고요. 그 경제기사를 보고 또 두 번째 전문가이신 박식하신 분들이 또 나와서 경제 채널이나 공영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 또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파월이 한 발 물러섰습니까? 아니요. 작년부터 하겠다는 걸 그대로 했고요. 한 발 더 앞서갔죠. 제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한 발 더 앞서갔나요? 이미 지금 이번 신용위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중의 은행들이 전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을 여러 군데 안 해주고 다시 회수할 것이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경영 개선을 위해서 나름 자체적인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되는 긴축 효과를 이제부터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긴축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지만 최소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25bp의 금리를 인상을 한 것 같은 효과는 일단 나올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연준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데 시중에서는 연준하고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25bp의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25bp와 시중은행의 25bp 두 개가 합해서 3월에 지금 사실은 시중에 돈이 안 돌아가면서 막히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올 그런 금리 인상 효과는 빅스텝의 50bp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저번 주에 25bp로 올려갖고 연준의 최종 금리는 4.75에서 5.0,
즉 최종금리는 5.0%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25%가 된 거죠. 그러죠? 결국은 작년에 파월이 이렇게 하겠다 공언한 거에서 지금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환경은 사람들이 파월도 좀 걱정하고 좀 부드럽게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어.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지금 예고했던 것,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금리 환경은 살벌해졌어요. 문제는 이거는 통계적인 수치로 살벌해진 거고, 더 문제는 뭡니까? 심리. 이제 앞으로 조금만 신용위기나 뭐 뱅크런 같은 일만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됐구나. 믿음이 이미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려 있죠. 시작됐구나. 나부터 살아야지. 우르르 가가지고 그런 충동적인 마음들이 시장의 폭락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즉 이게 뭡니까? 조삼모사입니다. 그러죠? 파월이 저번 주에 야 우리 조금 이렇게 걱정하고 해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만 올릴게. 그리고 5월 달에도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건데 그래도 이제 쭉 보면서 정말로 뭐 문제가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볼게 하니까 야 이제 시장에 좀 연준이 조금 이렇게 좀 그동안은 너무 엄하게 하더니 변했네 역시. 이 신용위기만 잘 넘기면 좋을 텐데 이제 신용위기가 잘 잡히면 좋겠지 하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는 거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로 바꾸게 하니까 전부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조삼모사에 당하죠. 왜 당하나요? 역시 탐욕입니다. 인간이 오욕칠정을 버리고 탐욕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거에서 벗어나면 전부 성인군자가 되지만 탐욕에 들어가서 야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은 오르는 거 아니야? 자산이 지금 바닥 잡으면 일확천금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번 영상에서는 에코 버블 빅테크가 지금 시중의 자산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영상에서 제가 여기 이거였죠. 지금 시장의 진짜 돈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여기에서 각 섹터별로 MMF 시장부터 해가지고 큰 돈들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빅테크 쪽으로 흐르는 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가 진짜 안전한 피난처였고 어디가 진짜 돈들이 흘러가는 데였는가는 앞으로 좀 더 윤곽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두 군데는 너무 좀 믿업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빅테크도 에코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 전체가 지금 다 크게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예전부터 이런 복잡한 사정이나 이런 거 이제 머리 써서 공부하기 너무 피곤하죠. 밖에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지금 시달리다 오셨을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인생이 정말 깨끗한 옷, 멋진 옷, 그 다음에 도시의 이런 멋진 메트로폴리스의 빌딩숲 사이에서 전 세계 어떤 그 트렌드에서 자기도 현대 문명인으로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퇴근한 것 같지만 얼굴에 웃음꽃 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날마다 24시간 잠들 때까지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경제가 힘들어지고 뭘 어쩌고 한데 여기서 내가 또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경제를 공부해 볼까? 너무 피곤한데 이거를 지금 그럼 경제 공부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사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는 건 순서 없다. 남은 시간 자기 인생을 차라리 지금 큰 문제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즐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한번 경제를 이렇게 알아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 조삼모사 효과에 사람들이 속게 되는데 잘 모르니까 예전부터 뭔 일 있어도 빅테크는 잘 버티던데 물론 작년에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또 엄청나게 회복하잖아. 특히 근데 AI 같은 거는 뭐 아무리 봐도 AI는 저도 지금 AI는 이렇게까지 저도 지금 두근두근해요. 모든 인간의 그런 통념적인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자연의 법칙은 지금까지는 되게 이렇다는데 정말로 AI가 그 모든 거를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특이점이 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연식이 오래되고 보수적인 쫄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그런 패기와 그런 이겨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심리가 없다 보니까 이 AI도 한 번은 그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님들이 길 나가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손수건 챙겨갖고 가냐 하듯이 AI도 잠깐 이렇게 좀 껄끄럽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빅테크로 에코버블 효과 예전에도 괜찮았을까? 지금도 괜찮겠지. 근데 또 거기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려 있어. 그럼 든든하고 안심이 되죠. 근데 사람이 진짜 성장하는 거는 광야에 눈보라 폭풍을 혼자 외로움에 떨며 맞으면서 그 광야를 가로지를 때 그때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죠.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좀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되려면 그쪽에서는 새가 알을 깨고 부화하면서 알 밖의 세상으로 나가려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보호가 되는 그 알을 꼭 깨고 밖으로 나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알을 깨고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그 헤르만 헤세라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독일의 문학가죠. 거기 데미안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남들이 다 모여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포근한 그런 안식만 주면서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괴로운 건 잊어버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다 같이 모여서 짝짝짝 하면서 안식을 원하게 되는 그런 자꾸 어떤 집단으로만 자꾸 자기가 거기서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로 인해서 뒤돌아 보고 노력하고 수치심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지만 더 크고 멋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안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한없이 퇴화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대충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감들 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런 종교 집단도 그러고요.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무리도 그러고 자꾸 그런 내가 밖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친구들이 직장인들이 자꾸 너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뭔가 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 집단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다 크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내가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기적이라고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건 바꿔볼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또 잘 받아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기의 인성이 형성이 되고 사회를 배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주말에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받아주는 친구들 안 만나면 그만이자고 엄마 아빠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정말 마마보이가 되면서 커서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항상 비난만 받게 되고 자기 혼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잘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울고 싶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게 되니까 성장을 못하죠.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집단도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끼리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종교 집단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아주 못된 약간 사이비 요새 말로 그런 거에 가면은 일주일 내내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서 벽을 쌓고 살다가도 종교 집단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다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특정 종교로 오해받겠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교주님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다 사랑합니다 하고 전부 거기 합숙하듯이 모여갖고 날마다 서로 그냥 안식을 얻고 그러고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오면은 자기의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나 인성적인 어떤 고쳐야 될 점을 개선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나를 알아주질 못하고 받아주질 못하냐면서 참다가 주말만 되면 또 그런 사이비 집단이 쪼르르 달려가서 서로가 이제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죠.
편하고 안식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면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바깥의 세상은 절대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또 말이 왜 길어질까요? 오늘 제가 좀 오늘 뭐 먹었지? 이게 이렇게 저도 사람이 되고 싶은 원숭이입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말을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가 그걸 못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도 살면서 알게 된 인생의 진리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알을 깨고 성장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제 나이 또래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제가 못 이뤘기 때문에 스스로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돼봐야겠다 하는 다짐일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있으면 이제 2달 가까이 되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고 놀랐어요. 저는 50대 초반인데 유튜브에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어쩌다가 이제 한번 밖에 나가서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뭐 메뉴 고르고 내가 손가락으로 찍고 막 결제하고 근데 그 앞에만 가면 막 똥꼬에 힘 빡 주고 그냥 뒤에서 특히 젊은 커플들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말은 안 하지만 내 뒤통수에 대고 막 답답해서 한숨을 쉬는 것 같이 괜히 막 찔리죠. 근데 또 화면들은 큰데 그냥 한눈에 또 노안이 돼서 메뉴들은 잘 들어오진 않고 벌벌벌 떨죠. 막 이거 빨리 매끄럽게 잘 끝내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막 왜 쿠폰은 어떻게 먹이는 거지? 이거 막 바코드로 왜 삼성페이인데 어디다 갖다 대야 되는 거지?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업원을 도움을 청하려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요새는 또 그런 데 가면 인건비 아낀다고 키오스크 하나 놓고 종업원도 딱 한 명이에요. 눈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그럼 종업원 젊은 친구는 엄청 바쁜데 그 누구나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노인네가 와서 그냥 손가락 벌벌 떨면서 부르면은 또 저 꼰대는 지가 뻔히 할 수 있는데 왜 눈이 없어 귀가 없어 바쁜데 나를 불러갖고 또 저걸 시키려고 겉으로는 웃어도 그런 눈빛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상처받죠. 그 이후로는 이제 평생 햄버거 못 먹는 거죠.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햄버거 갖가지 안 먹어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 다닐 때도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고 지금 3, 40대 분들 특히 30 후반 되고 40 초반 되면은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동창들을 좀 만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때 뭐 20주년 동창회가 뭐 시작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너무 그 젊은 어린 날의 추억 때문에 이쁘고 반갑고 만나면 너무 기분 좋고 힐링이 되고 좋죠. 그리고 꼭 일어나는 건 거기서 같은 동창들끼리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제 돈 빌려서 띄어먹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때도 너무 동창들 사랑한다, 친구들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친구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친구 아니냐, 막 정말 친구면 단지 친구라는 이유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간을 배 밖으로 꺼내서 줄 수 있을 것 같이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게 꼭 뭐 연관성이 있는 거였는데 참 재밌는 게 그런 친구들끼리 뒤통수 많이 때려요. 서로. 통계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제 주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받는 따뜻한 정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사랑 타령만 평생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죄송합니다. 몇 달 만에 카톡이 뭐 왔겠지만 또 뭐 홍보 그거겠죠. 자, 또 쓸데없는 얘기 빨리 끊으라고 카톡이 왔었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결론은 조삼모사예요. 걸려들지 말자. 그런데 대부분 지금 파월이 한 이런 조삼모사에 또 걸려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상의 빅스텝이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는 사실은 작년부터 예고했던 것보다도 0.5%더 올린 상태고, 그리고 신용 위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은행권 금융권이 이렇게 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구나. 나 너무 몰랐네. 앞에 이 탐욕스러운 과실만 보느라고 내가 너를 신경 못 썼네. 지금부터라도 알아줄게 하면서 거기서 돈 다 빼갖고 딴 데로 옮기면서 더 힘들게 죽어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파월은 결국 연초에 보니까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왔었고요. 2월 초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뭔가 될 것 같다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휩소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다가 은행발 신용위기까지 터졌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어떤 금리 인하의 컨셉은 잡혔죠. 역시 이번에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연준이 못 이기고 할 거다. 지금 파월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금리 인하를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금리 인상하면 주식이 날아갈 거야 다시 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한다는 건 심각한 신용위기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별로 그게 좋을 게 없겠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들은 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은 자발적인 신용 경색 태세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시중에선 최소 25bp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준 것이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은 총 50bp 빅스텝을 한 것과 다름없고 지금 연준이 그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이 특정 시중은행 중소지역 그 규제 틈새 밖에 있던 은행들의 터지는 걸 막겠다고 거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재할인 창구나 그런 데를 통해서 대출들을 그 은행에 해주고 있으니까 시중에 QT, QE를 보면은 돈이 확 늘어나서 다시 QE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뒷부분에 출연하시겠지만 신채권왕 건들락이라는 분도 군드락이라는 분도 그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다고 그래요. 사실상 지금 QT는 끝났고 QE가 진행됐다. 글쎄요. 하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돈이 풀어준 돈이 다시 시중에 대출로 풀려가지고 경제 곳곳에 돈이 꽂아지고 그것이 통화 승수를 이용해서 돈이 몇 배로 불어면서 돈이 확 돌아야만 그것이 지금 QE의 양적 완화의 효과인데 지금 이 돈은 은행에 니들 터지는 거를 막으라고 집안 보수공사 하라고 준 돈이지 이 돈이 시중으로 다 풀리는 돈 아니고 은행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체적인 QT를 앞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저보다 훨씬 그 신채권왕님이 잘 아시겠죠. 저는 무슨 왕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앞으로 올 은행 혼란은 금리가 0.25% 오르는 인상과 동등한 영향력이 오지 않겠냐? 얘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다음 5월까지 올린다면 작년부터 예고한 최종 금리에서 오히려 0.25%더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시장이 없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 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은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있지만 신용위기의 전조까지 올랐는데도 한 발 더 땡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이 살벌해졌는지 아시겠죠? 예. 살벌해졌으면 자산시장에서는 조심해야겠죠. 그만큼. 예. 돈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런 조삼모사에 또 속고 있다 지금. 시장을 제대로 판별한 물론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주면 좋은데 혼자 하니까 또 아이고 또 혼자 세상 모르고 헛소리 하네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일 뭐 지금 뭐 꾸준히 작년부터 또 시간이 가면 대부분 그때 가서는 지나고 나면 제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제 말을 알아주지는 않고요.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이 환경, 금리 환경은요.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베이비 스텝만 해도 잘 잡혀갈 것 같은 지금 예상대로 그대로 낙관적으로 잘 흘러간다는 전망이 그대로 유지될 때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뭔 얘기냐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5월, 6월까지 해갖고 지금 물가가 그래도 더 오르진 않고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횡보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다라고 해야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어디선가 그러지 않아도 신용위기가 뭐 어디로 퍼질까 지금 그거 신경 쓰느라고 골치 아픈데 갑자기 또 물가는 여기서 빵빵 튀기 시작한다.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죠? 예. 실제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해왔던 게 한 2월 영상 1월 블로그 글부터 미국의 중고차 만화임 지수가 안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살무사처럼 고개를 든다고 저번 예전에도 표에서 몇 번 얘기를 했죠. 이번에 또 더 올랐다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원 물가만 보는데 의외로 상품 물가, 내구재 물가도 제가 얼핏 말씀드리는데 물건들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고 잘 아껴서 오래 쓰시라고 좋은 물건, 허접한 물건이 아니면 참고로 저는 대학교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자취 하숙을 하면서 제 물건들을 제가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드스타에서 나오는 전자레인지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지금 그걸 지금도 들고 다녀요. 그 당시 뭐 골드스타, 지금의 금성, LG죠, LG. 삼성 그때 나왔던 가전제품은 제발 좀 부서져라고 20년, 30년을 써도 너무 안 부서지고 쌩쌩한 정말 그런 제품들이죠. 물건들 앞으로는 좋은 물건 계속 이렇게 오래도록 잘 고치고 유지하고 물렸으면서 좀 더 그 값이 그렇게 해도 중고 값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분리화 됐잖아요. 물건 하나 만드는데 예전 그 세계화 시대 때처럼 그렇게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간은 물건 만드는데 원가가 물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인공지능하고 로봇 제어화로 모든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로봇들이 다 만들어 갖고 어마어마하게 그 인건비를 아껴서 싸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캐시우드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부터 해갖고 다른 비용들, 운송 비용부터 해가 그런 것들이 다 이 신냉전 시대 블록화된 경제화가 이게 구조가 다시 세계화 시대로 가지 않으면 로봇들이 대신 일을 해서 재화나 상품을 만드는 인건비를 줄여준다고 해도 나머지 그 에너지, 원자재, 운송 비용, 기타 등등 세계가 반쪽으로 갈라져 갖고 그 더 들게 되는 각종 그 비용들, 수반되는 또 위험 비용들, 국지적인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로봇이 엄청나게 물건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는 걸 다 상쇄 시켜 먹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금리 환경이 되면서 국채나 회사채 요새는 또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 보니까 역시나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중소은행들이 지금 들고 있던 게 뭡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인데 모기지 증권은 뭐냐면은 MBS라고 하는데 부동산 증권이 채권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도 뭐 동대문 밀리오레부터 해서 최근 어마어마한 경기도 신도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촌사람이라서 저도 TV로 다 봅니다. 그런데 막 대단히 막 새로 세워진 신도시 아파트 상가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가들 뭐 몇 평에 막 몇억 하는 그런데 봐도 몇 년째 다 공실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소도시도 제일 그 금싸라기 상업지구의 멋진 빌딩에 그 상업용 그
빌딩의 그 상가 건물 보면 계속 비어 있습니다. 계속. 그거 노후에 정말 열심히 일한 돈으로 이런 경제에 돌아가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동안 계속 경제가 호황이었으니까 내 노후도 우리 엄마 아빠들 노후하고 똑같겠지 해가지고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게 되신 분들은 그 퇴직금에다가 돈 좀 더 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 상가 하나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지금 진짜로 그분들이 그 공실 상가에서 날마다 거기 전부 상가가 비어 있어도 관리비는 내야죠. 그 건물 유지해야 되니까 그 관리비 월세 따박따박 내려고 박스 줍고 계셔요. 진짜로 제가 봤어요 뉴스에서. 아휴,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큰 뒤통수는 피해가자고 경제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공부는 무슨 종목이 좋아서 어디가 날라간대더라. 노노노노노노. 큰 흐름이 6개월 1년 단위로 어떻게 변할 테니까 준비하자 그겁니다. 예. 어떤 쪽으로 잘 방향을 틀자. 그리고 돈이 시대에 따라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진짜 돈인지 알고 그쪽을 집중하자. 제가 방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 블로그를 봤더니 어떤 분이 또 노인 다들 저기 아주 저한테 아주 힘이 되는 아주 이렇게 댓글들 참 이렇게들 멋있게 다시나 모르겠어요. 막 보면은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이런 극찬을 받아도 되는 글을 썼나? 부끄러워 갖고 정말로 내가 혹시 글을 그렇게 썼나고 또 옛날 글을 읽어보게 돼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극찬의 댓글을 받으면 너무 이게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쓴 글이 뭐였는데 이러지 하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 댓글이 달렸던 제가 썼던 글인데 이게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 왕추천. 예. 제가 여기서 부디 이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글을 추천하면서 뒤에 이제 노가리를 주절주절 그 당시엔 제가 썼던 개인적인 소회를 뒤에다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지금 글을 봤는데 예. 맞습니다. 제 고향 전주고요. 여기 전주 교동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썼던 글을 보면 이때도 같은 얘기가 그 당시에 들었더라고요. 이게 언제 쓴 글이야? 작년 10월에 썼던 건데 그때도 이제 제 친구한테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카톡인가로 전화로인가 듣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경제적인 것 경제 얘기로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서로.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고 어떤 그 투자도 저보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했었고 해서 같은 이렇게 지인들끼리 서로 이제 투자 소식들을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서 맨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 작년 10월에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엄청 팔아제끼는데 이미 그때 엔저가 심해가지고 달러는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샀던 미국 국채를 지금 팔면서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자기 실속을 잘 챙기고 있다 하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제 생각을 말해봤자 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람하고 뭐 제 얘기하고 뭐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여기다 뒤에 그 생각을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조삼모사처럼 정말 경제를 나름 좀 안다고 자부하고 투자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코웃음도 안 나오는 어이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나름 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뭐 박사님이다 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우우 몰려가는구나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참 세상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썼던 글이에요. 그러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면은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왜 터졌습니까? 예금이 자꾸 뱅크런이 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못 마련했죠. 못 마련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돈이 될 만한 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미국 국채를 제일 비쌀 때 샀단 말이에요. 예. 지금 팔려니까 그때 100원 주고 한 장에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80원밖에 안 쳐주니까 손해가 계속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죠. 그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 10월 달에 이 커뮤니티에서 돌았다는 이 말도 보면은 미국 국채가 한창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싸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환율이 많이 지금 달러 N 환율을 봤을 때 N은 굉장히 낮아지고 달러가 굉장히 높아져서 파니까 짭짤한 이득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하나만 보고 둘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라고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친구도 요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해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자꾸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조금 센치하네요. 또 이렇게 말들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상황은 더 살벌해졌고 지금 시장은 어디서 신용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꽥꽥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상은 사실은 예상보다 더 세게 해버린 실제 효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의 진짜 문제가 되는 QT를 줄인다는 말을 했습니까? QT 얘기는 뭐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 절대 QT를 줄인다는 말은 역시 이번에도 안 하죠. 작년에도 제가 그거 가지고 블로그에 막 색깔칠 해가면서 글을 썼는데 그때도 11월 초에 CS 사태가 터지려다 간신히 맞고 전 세계가 우리 다 같이 죽는다 했을 때 연준이 그래 좀 금리 속도를 완화해 봅시다. 마침 물가지표도 좋게 나왔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QT를 줄여볼게라는 말은 안 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당장 뭐가 살아나고 하니까 오우 좋다고 조삼모사 효과가 났죠. 이번에도 그래요. 결국은 근데 어제 했던 아주 제 딴엔 중요한 방송.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파월 청문회. 진짜 누가 했나요? 이런 어그로 끄는 제목을. 저도 이런 것 좀 쓰면서 좀 혼자 배시시 웃었습니다. 킥킥킥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어와서 한번 당해보겠지 하고. 아니요. 근데 이게 좀 우회적으로 쓴 거죠.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파월 청문회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파월 앉혀놓고 저 혼자 증인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사람 파월 너 진짜 알고 있었지? 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월이 지금 뭡니까? 예전 도트 프랭크법 규제 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주요 은행 시스템 은행들이 터져서 잘못하면 미국도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앞으로도 또 한번 양털 깎게 해야 되지 않겠어 10년 뒤에. 그래갖고 지금 막 그 대가리 들고 올라오는 놈들 그때 기축통화 패권 저기 노리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놈들 한번 경제적으로 또 눌러주고 밟아주고 한없이 약해져가는 이 달러 흔해지면서 이 달러 패권도 다시 한번 초달러 강세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 경제적으로 다 그냥 우르르 또 막 쓰러지면서 우리 제발 달러 좀 빌려주세요. 미국 형님 앞으로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은 결국 어디선가 또 신용 위기가 빵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2008년도처럼 막 JP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그때 그 메릴 린치 저기 베어스턴스 그런 큰 애들 터뜨리면은 우리나라도 그때 폭탄 터뜨리다가 그때 저기 원자탄 처음 만들 때처럼 잘 몰라갖고 계산을 잘못해서 원자탄 만들다가 우리나라가 터질 뻔했던 것처럼 위험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큰 은행들은 터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 도트 프랭크법도 만들고 또 날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갖고 걔네들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어차피 신용위기를 터치려면 폭탄은 한번 터져야 하잖아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는 안 돼도 중소은행들을 터뜨리는 거지.
근데 중소은행들 터뜨리려면 걔네들이 배가 빵 거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걔네들 도트-프랭크법에서 걔네는 좀 제외를 시키고 알아서 좀 웃자르게 만들어야겠네. 그때 도널드 트럼프하고 파월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거를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알고, 저 파월은 아주 위험한 놈이야. 저 자식들은 아주 우리 절대 저놈을 계속 안 치면 안 돼. 무슨 꿍꿍이가 있나 모르겠어. 어른이 그런 거죠. 그랬는데도 희한하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이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이든은 파월을 그대로 이번에도 한 번 더 합시다 모아놓고 시켜줘요. 마치 공화당 민주당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정권이 사람들 뜻대로 민주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경제를 쥐고 가는, 뒤에서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검은 금융 배후 세력, 이 연준 의장이나 뒤에 연준 위원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민주당, 공화당 바뀌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플랜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파월은 여전히 중임이 됩니다. 그래서 재연임 되자마자 파월이 나가서 뭐합니까? 그때 2011년 11월에 지금까지 내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다 여기 지금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 다 자산법을 키웠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내가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해가지고 결국 어디 한 군데 부러뜨려 놓겠어 하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키워가지고 결국은 자산시장, 특히 그 중소은행이 터질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터져라 했고, 금년 2월에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별 스트레스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딱 보니까 한 달 안에 터질 것 같은데 문제 없지? 다시 한번 소방훈련 마지막으로 하자 딱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들의, 중소은행들의 공문도 싹 예금보험공사랑 돌렸죠. 문제 없게 하고, 뭔 일 터졌을 때 특히 저기 그 중소벤처캐피탈이나 암호화폐 저기 그 예금 많은 애들 잘 들어. 문제 없는가 지금 다 검토해서 보고서도 올려. 그런 식으로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의 내용을. 그러면서 당일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떻게든 돈을 융통을 해서 파산 안 하고 살려고 해가지고 연준에까지 딱 모든 방법을 통해서인데, 연준 직원은 저희 오후 4시면 영업이 끝나서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고객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터지면 우리 다 죽어 미국이. 예, 내일 오세요. 연준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날 밤 버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준에 딱 넣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한테 돈을 융통해 주세요 했더니, 그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데서 맨날 지금 이런 데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 잘 처리되고 있나요? 그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봐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자기들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언론들 모아놓고, 기자들 모아놓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무래도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요거는 파산시켜야겠습니다. 이제는 법정관리 들어가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 은행을 맡아갖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30분 1시간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와서 살아나는데 그 짓을 땅땅 해버렸다는 거죠. 참 모든 게 다 의심스럽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뉴스를 하나 보시죠. 지금 여기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소비자의 신용 부채, 우리로 얘기하면 뭐 가계 대출이 얼마나 있냐, 아니면 카드 안 갚은 연체금이 얼마가 있냐, 대출 이자 지금 못 갚고 있으면 연체되는 게 얼마나 있냐는 신용 부채 잔액인데, 지금요 회색으로 있는 때가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다들 막 빚 못 갚아서 난리가 났을 때죠. 그때 쭉 높았어요. 근데 지금 2020 지금 현재 와서 그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죠. 거의 똑같죠. 조금 낮죠. 이미 지금 가계부채도 미국도 2008년도 정말 힘들었을 때처럼
연체율이 높고 사방이 못 갔고 이미 빵빵 터지기 직전이라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이제 은행들 요거 나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자료는요,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기 그 전까지의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예요. 2022년 말까지. 이것도 이미 연준도 다 알고 있던 자료입니다. 나온 자료고. 그래서 이미 가계 신용위기는 이렇게 작년까지도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신용위기 경색이 왔는데, 여기다가 더 살벌한 실제적인 빅스텝의 효과로 QT도 안 멈추면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나요? 50% 확률로 봤을 때 미국의 부채가 터진다, 안 터진다? 시간이 갈수록 터지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이거는 연준도 계속 알고 있는 건데, 몰고 가는 거는 한번 부러지게 기어이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부러지는데 대신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겠죠. 우리가 한 발 무릎 꿇을 때 나머지 다 배 납작 깔고 엎드려. 우리한테 다시 한번 형님 소리 해봐. 그거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여파가 지금 사람들은 미국만 걱정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멀쩡하고 전 세계 다른 숨겨진 문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문제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그 국민연금이나 다른 큰 보험사, 증권사, 국부 펀드에서 이번 것처럼 일이 터져야만 알 수 있는 숨어져 있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거기 물려있는 미국 국채와 미국 부동산과 미국의 그런 주식과 채권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 날 수 있는 미실현 손실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은 국내 가장 뼈아픈 부동산 대출하고 물려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터지는 순간 끝인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딴 나라도 똑같죠. 막말로 옆에 일본만 예를 들면 일본의 지역 은행들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지역 은행들이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고 있죠? 걔네들? 워낙 엔저가 십몇 년 동안 오래되니까 돈이 바깥으로 다 나가가지고 고수익을 주는 미국 국채나 그런 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걔네들이 들고 있을 때도 미국 국채가 제일 비쌀 때였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번에 터진 것처럼. 근데 지금 뭔 일이 터지게 돼서 얘네들이 일본에 있는 은행들도 할 수 없이 미국 국채나 미국의 그런 MBS, 모기지 증권 같은 걸 던지게 되면 비쌀 때 사서 싼값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작년 10월달 글처럼 지금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엔저 때문에 그 환차익으로 지금 일본이 짭짤하게 재미 보내 하고, 역시 일본 놈들은 우리가 일본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 가끔 보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나 기사들이나 다른 소식들 들으면 헛웃음 나오는 기사나 그런 얘기들 있어요. 참 세상 사기치고 돌라먹기 참 쉽구나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여기까지가 이렇게 길게 떠들었는데 참나. 본격적인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